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키우는 30대 엄마이자 가장입니다. 혼자 계신 친정엄마와 아이와 함께 얼마 전 타운하우스에 입주해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자주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내 삶을 한탄하기보다는 앞으로 내 이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내 노력에 보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산증인이에요. 왜 그런지는 저의 이혼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결혼 생활 딱 6년 못 채우고 이혼했어요. 벌써 이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이혼할 때 유치원 다니던 어린 딸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 남의 불행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남의 가정사가 뭐 그리 재미있겠어요? 들어보면 그리 유쾌한 얘기가 아닌 게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혹여 지금 저와 비슷한 나이에 힘든 일을 겪고 앞으로의 삶이 불안한 분들에게 제 사연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부터 뭔가 틀려먹었던 것 같아요. 애까지 낳고 몇 년을 살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염치라고는 물에 말아먹은 시어른들과 이기적인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저와 남편도 둘이 만나 연애하고 결혼 결심할 때까지는 서로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하죠.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남편과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 얘기 나오면서 양가 경제적인 격차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크게 발목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이 여유가 있었던 반면 시댁은 남편 결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요. 저는 그럴 바에는 친정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특히 딸 가진 부모는 딸 시집 보낼 때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친정엄마 도움 많이 받고 결혼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당시 시가 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해 주셨으니까요. 이혼할 때 그것보다 훨씬 오른 가격으로 팔았지만요. 시댁에서 고맙다는 말 들을 거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내심 시부모님이 아들 편하게 장가 보내는 거 좋아하시고 저도 그만큼 예뻐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요. 당신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시부모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시모가 결혼 전부터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건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 해오겠다는 거를 솔깃해 하시며 마지못해 결혼시켰다는 건 알아요. 아마 그 이유 아니었으면 반대하셨을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네 흠이야. 결혼할 때 집 해온 걸로 덮은 거지. 아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 욕심 안 부리는 시어머니 대한민국에 없다. 홀어머니가 키운 외동딸 어느 집에서 좋아하겠니? 그래도 네 친정엄마가 경우가 있는 분이라 내가 이해한 거다. 결혼했으니 앞으로는 시댁에 더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가 하는 말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쪽 집안에서는 힘 있는 예비 며느리였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 성격 같으면 그 말 듣고 한마디 따지기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지금 무슨 테러를 당한 건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순간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어버버거리기만 하다가 얼결에 대답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말에 당황해하면서 아이, 엄마, 그래도 이 사람 덕에 대출 없이 아파트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내가 혼수한 게 집값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요. 우리 이제 가족 됐으니까 엄마도 우리 집사람 좀 잘 봐줘요. 요즘에 집 해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아들, 잘 모르나 본데
뒷집 영석이네는 꼴랑 7급 공무원인데도 교사 마누라가 집 사는 돈 다 보태줬다더라. 집은 해와도 요즘은 같이 돈 버는 며느리가 최고인 거 몰라? 어머니는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를 하시며 제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그 점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제자매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친정엄마가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꽤 수입이 좋으셨습니다. 직원도 10명 이상 있었고요. 과천에서 7억짜리 아파트 자가로 가지고 계시고 상가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걱정 없고 제 수입 없어도 어머니 노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사업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자세히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결혼 비용으로 고민할 때 제가 집 문제 해결한 거 보고 나서 친정엄마에게 마치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참 잘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서연이랑 결혼하면 장모님 아들처럼 잘할게요. 딸 시집 보낸다 생각 마시고 아들 하나 얻는다 생각하세요. 자네 집에서 우리 딸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괜히 흠잡을까 내가 걱정 많아. 자네가 잘 감싸주고 부모님 예쁨 받을 수 있게 잘 도와줘. 나도 김서방 이제부터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로 생각할 거네. 그럼요. 장모님, 저만 믿으세요. 저희 부모님도 서연이 겪어보면 며느리 잘 얻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엄마는 사위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일을 해서 잔뼈가 굵어 그런지 어찌나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길 때 적극적으로 자기 부모 설득한 건 남편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집을 마련해 가는 것이 결혼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거고요. 아마 제가 돈마저 없는 집딸이었다면 결혼 못했을 게 확실합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초반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연봉이 4천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녔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 제가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쯤 슬슬 저한테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때 출산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에 있었던 때라 남편이 직장을 관두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출 때마다 저는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요즘 사업 안 하면 큰돈 벌기 힘들어. 장모님도 혼자 사업하시면서 저렇게 승승장구하시는데 젊은 내가 못하겠어? 이런 월급으로는 나중에 애들 태어나고 나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산다니까. 나이 1살이라도 젊을 때 사업 시작해서 돈 버는 게 현명한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연봉이 아주 적은 건 아니야. 당신은 사업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오는 일이 뭐 그리 쉬운 줄 알아? 엄마가 그 정도 하실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이 좋아. 해마다 연봉이 오를 거고 나중에 나도 애 낳고 나서 일 알아볼 테니까 경험도 없이 사업하겠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마. 저는 남편이 사업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성공을 그냥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옆에서 본 자식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성공한 결과만 보는 남편이 좀 한심해 보였어요. 성공이라는 열매를 맞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생한 건 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게다가 아이도 태어나는데 덜컥 회사를 관두겠다고 말 꺼내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때 내 말 듣고 회사 생활을 성실히 했더라면 글쎄요. 저도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 남편이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를 설득했던 이유는 시댁에도 있었습니다.
시댁은 광주에 사시는데 그 당시 전세 2억짜리 28평 아파트에 사셨어요. 전세로 살고 있지만 따로 빚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직하신 후에 편의점을 차렸다 잘 안 되시는 바람에 빚만 늘어서 그걸 해결하느라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손이 신우 한 명 있는데 신우도 결혼해서 시댁이랑 15분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야 원래 과천에서 살았고 남편도 직장이 이곳이라 시부모님을 따로 모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시아버님이 지금 아파트 경비일 하고 계셔서 150씩 벌고 계시고 저희 50만 원, 신우 30만 원씩 매달 들여와서 생활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알고 있었고요. 시댁에는 용돈 드리면서 친정 엄마에게는 10만 원도 안 드리는 거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수입으로는 시댁에 드리는 돈만으로도 벅차 매달 10만 원의 지출도 크게 느껴지는 터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틈만 나면 사업 타령을 했었어요. 하도 듣기 싫어하니 나중에는 부부싸움까지 하게 될 정도였고요. 남편이 회사를 간둔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으로 사업을 벌어보겠다는 구상을 하길래 그때 이 사람 말려서 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 몰래 사고를 쳤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다름 아닌 신우이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올케, 현우 얘 요즘 뭐하고 다닌대? 생활비 안 보낸 지 벌써 2달 넘어서 무슨 일 있나 해서 말이야. 올케는 모르지? 네? 생활비를 안 드렸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뜰하게 챙기던 자기 부모님 용돈을 벌써 2달이 넘게 못 받았다는 신우이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남편 하는 말은 놀라웠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 2달 전에 이미 회사 관뒀어, 여보.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잔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직장을 이미 관뒀다는 말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미 그만뒀다고? 그만두기 전에 나랑 미리 상의했었어야지. 그럼 2달 동안 시댁에 생활비 안 드리고 당신 뭐 한 거야? 내가 사업한다는 거 당신이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솔직히 말해? 자리 잡고 말하려고 했지. 사실은 장모님이 나 도와주신다고 했거든. 부모님 용돈은 다음 달부터 드릴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직접 말씀드릴게. 우리 엄마가 도와준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 모르게 당신 무슨 짓을 한 건데? 장모님 상가 건물 있잖아. 장모님이 거기서 당분간 월세 안 받고 가게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어. 알고 보니 회사 관두기 전 남편은 친정엄마를 찾아가 사업을 도와달라 벌써 말을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친정엄마에게 달려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엄마 도움을 받아 퇴직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도 없이 김서방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 경험도 없고 수완도 없어. 사업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내가 말렸겠냐고. 남자가 저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말리기 쉽지 않은 거야. 엄마도 다 겪어봐서 알아. 하다가 말아먹어도 다 김서방이 책임질 일 아니니? 다행히 엄마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니 해주겠다 한 거야. 너무 걱정 마. 똑똑한 사람인데 설마 네 가족 하나 책임 못 지겠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놔둬. 남자가 하겠다는 거 말리면 나중에 네가 원망 들어. 그래도 엄마도 대출 갚는 거 있는데 그거 월세 안 받으면 수입이 적어지는 거잖아. 그 사람 집에서는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는데 왜 엄마가 나서서 도와주냐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걱정 마. 네가 말 안 해도 김서방 사업 잘 되면
내가 월세 2배로 따박따박 챙겨받을 거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엄마 마음을 다 압니다. 시집을 올 때 엄마가 집 해주신 것도 고마웠지만 자식이 힘들게 버는 돈 못 받겠다며 월세까지 안 받겠다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한테 꼬박 용돈 드렸던 적도 없고 가끔 명절이나 생신만 용돈 드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딸 있는 게 무슨 죄라고 매번 조건 없이 베푸는 엄마에게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 거 모르고 해맑게 도움만 바라는 남편이 너무 밉기도 했고요. 엄마는 상가 건물을 월세를 안 받는 건 물론이고 남편이 돈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가게 인테리어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가게 물품 사는 것만 거의 2천 가까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남편은 엄마 상가 건물의 체인점으로 무인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편하게 사업한답시고 그런 업종을 선택한 거였어요. 무인이라 인건비 쓸 일 없고 물건 관리 외에는 크게 관리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뭐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법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업종 선택부터 잘못했습니다. 거긴 주변이 아파트나 주거지역이 거리가 있는 편이어서 차라리 식당을 냈다면 잘 되었을 겁니다. 주변에 공장이랑 회사만 있는데 뜬금없이 무인 반찬 가게가 잘 될 리가 있나요? 어떤 사업이든 유동인구가 정말 많거나 자리가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제대로 수익 나기가 어려운 법이잖아요? 남편이 패기 있게 벌린 가게가 매출이 안 나오면서 그때부터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장사가 하루아침에 판가름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재고 처리로 손해보는 액수도 꽤 되었습니다. 다 빼고 나면 수익 남는 게 150에서 180 정도였고 그러면서 저한테 생활비로 쓰라고 매달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건물 월세를 안 내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남편도 힘들긴 했을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며 사업하겠다 해놓고 고전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맘대로 일 저질러 놓고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짜증부터 내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이 주는 생활비 50만 원을 가지고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손 벌리는 건 죽어도 싫었는데 엄마는 제가 말 안 해도 어찌하셨는지 저를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엄마 얼굴을 미안해서 도저히 못 보겠고 남편이 저러고 있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남편에게 참다 얘기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더 손해보기 전에 접고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 건 어때? 제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화부터 버럭 내더라고요. 사업이든 뭐든 1년은 해봐야 자리도 잡히고 어찌 될지 아는 거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그만두라는 말을 해? 하면서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해봐. 나한테 고작 50만 원 주고 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는지 말이야. 당신 그거 알아? 우리 엄마가 생활비 안 도와주면 우리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야 해. 엄마가 도와줘서 일 버렸으면 잘하든가. 안 될 것 같으면 비치기 전에 접는 것도 방법인 거야. 남자에게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도 1년 이상은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아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내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는지 사업 접으라는 들어와 저에게 이기적이고 못되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엄마는 사위랑 딸 잘 사는 거 보겠다고 도와주신 건데 이렇게 안 되는 걸 알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벙어리 냉가슴 할 듯 말도 못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내려갔더니 시부모님이나 시누는 남편이 일 저질러 놓은 건 탓 안 하고 다 저한테 뭐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집에서 애만 볼 게 아니라 남편 일도 좀 도와주고 그래라. 네 친정엄마가 사업하신다며? 그럼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있잖니.
우린 멀리 떨어져 사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 알 거 아니야. 남편 힘들 때일수록 마누라가 중요한 거야. 영 힘들면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생각해봐라. 힘들면 친정엄마에게 손 벌리란 말을 대놓고 하시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 친정엄마는 가까이 산다는 이유 하나로 육아까지 도움 주고 계셨는데 제가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운 와중에도 꼬박꼬박 용돈은 받아가시면서 저런 말까지 하시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무슨 죄가 있어서 시집 보낸 딸 생활비도 보태주고 건물 월세도 안 받고 애까지 봐주면서 사셔야 하는 건가요? 그거 고마워하는 사람은 시댁 식구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남편조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년을 넘게 버티고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상가에서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그 말 듣고 저는 남편이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뒤엎고 한다는 소리가 아무래도 자리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목 좋은 자리 알아보러 다녔거든. 마침 3,000세대 입주하는 아파트 상가 임대를 하더라고. 알아봤더니 1층이라 월세가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 관두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계속하겠다고? 거기 가서 잘 된다는 보장은 있어? 해봐서 알겠지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당신 경험했잖아. 나는 그냥 가게 접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당신은 결혼해서 이제까지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그렇게 반대하더라.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주고 지지해 준 적 있어? 이러면서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2년 넘게 그 자리 월세도 포기하고 나 생활비까지 도와주신 거 당신 고마운 건 모르지? 그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뭐 돈이 넘쳐나서 우리 도와주시는 줄 알아? 그래도 장모님은 여유가 되시잖아. 그럴 때 자식한테 도움 줄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당연한 건 없어. 우리 엄마가 능력이 없었으면 당신 어쩌려고 그런 거야?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가게를 뺄 테니 세입자가 들어오면 월세 받은 걸로 자기 월세를 지원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건 엄마는 사위 말을 듣고는 그걸 또 생각해보겠다고 여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열받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엄마를 말렸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엄마 도움 안 받겠다고 했다며 남편 일에 도움 안 주는 못된 와이프라면서 몇 날 며칠을 괴롭혔습니다. 서로 싸우느라 결론도 못 내고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마침 추석이 다가와 시댁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원래 시댁이 가면 앞치마부터 두르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떼셨습니다. 너희들 사정 얘기 다 들었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보든 안 될 것도 없다 싶구나. 내 아들이 어련히 좋은 자리를 알아봤겠니? 그런 좋은 위치가 있었으면 진작부터 네 친정엄마 상가가 아니라 거기서 가게를 열었어야 했어.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네 남편이 잘 되는 게 너도 좋은 거 아니냐는 거야. 내 아들이 알아본 상가에 가게 내는 걸로 하고 당분간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네가 좀 손을 써줘라. 사위가 말하는 거보다는 딸이 말하는 게 당연히 더 먹힐 거 아니니? 네 엄마도 돈 놔뒀다가 못에 쓰시겠어. 딸 내외 도와주시는 거 설마니 아깝다 하시진 않을 거 아니냐. 네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건데 넌 네 역할을 해도 너무 할 만큼 안 하고 산다.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미 남편에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전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돈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기분 나빴고
남편이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들 전부 시어머니한테 말했다는 사실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게다가 엄마에게 도움받는 걸 저보고 말하라는데 어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딸이라도 돈 보태달라는 말 그렇게 쉽게는 못해요.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결정해야 할 일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부부 사이의 일, 나 모르게 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일 없게 해달라고 했고, 매장 옮기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져주는 사람 없으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져준 거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매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은 사업해도 안 될 사람이라 그런 건지 새로운 곳으로 옮겨도 가게 매출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반짝하더니 그 다음에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심지어 친정엄마는 남편 가게 뺀 자리에 세입자가 들어와 내는 월세를 남편에게 지원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아시고는 남편 요구대로 해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1년을 또 버텼네요. 그런데 그때쯤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잘 되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 사업이 휘청거렸던 겁니다. 홈쇼핑에도 납품할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오던 업체였는데 무슨 성분 하나가 유해하다고 소문이 나면서 한순간에 거래처가 막히고 생산한 제품을 폐기 처분까지 했습니다. 자금 압박이 심해진 엄마는 급하게 상가 건물을 처분해야 했고 남아있던 현금 자산과 주식도 급하게 부도를 막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엄마의 발빠른 대처로 운 좋게 부도는 피했지만 사정상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고요. 결국 엄마는 살고 있는 아파트와 노후화된 빌라 하나, 얼마간의 현금 자산만 남기고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에게 지원해주던 월세도 내주지 못하게 되었죠. 남편 일도 잘 안 되는데 엄마에까지 수습을 도와주느라 거의 반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남편으로부터 정말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남편 놈이 그간 우리 엄마에게 입은 도움은 생각지도 않고 제게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저에게 이혼을 하잡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그냥 우리 이혼하자.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만 해줘. 이혼을 요구할 사람이 저라면 모를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지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혼이라는 말이 부부 사이에 나온 이상 저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고요. 이혼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당신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 장모님이 나 더 이상 월세 지원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내가 당신하고 더 같이 살 이유가 있어? 이혼하고 싶었던 거 참고 있었던 건 당신 아니야? 좋게 좋게 여기서 그냥 헤어지자. 월세 도움 못 받으니까 살 이유가 없다는 건 우리 엄마한테 더 나올 게 없으니까 이혼하자. 뭐 그 뜻이야?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나도 빼먹을 게 있어야 너랑 살 거 아니냐? 나도 힘든데 당신 장모님 힘든 것까지 내가 감당하고 살 자신은 없어. 애는 당신이 데려간다면 안 말려. 그렇게 해. 재산 분할 정확히 계산해서 해줄 테니까 합의 이혼하자. 친정에 빼먹을 게 없으니 이혼하자는 남편놈. 이해가 가시나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도움받은 걸 그런 식으로 갚는 남편을 보고 저 역시 남은 인생 같이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니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거기다 자기는 새 출발하기 쉽게 아이까지 선뜻 제가 키우라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을 요구해도 시원찮을 판이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남편과 나눌 만한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빚을 안 나누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제가 해온 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그만인 이혼이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채로 저는 그렇게 이혼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지 않았으면 버텼겠죠. 하지만 우리 엄마 사업 정리하고 더 빼먹을 거 없으니 이혼하자는 놈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신변 정리하면서 엄마에게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 후에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속상하신 건 말도 못합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큰 불효했다고 느꼈던 게 저 이혼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하고 나서 더 잘 풀린 셈이니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하지만 시시때때로 전 남편에게 화가 나고 우라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제 명의의 집을 팔고 엄마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때가 제 딸 겨우 6살이었어요. 면접 교섭권을 애아빠에게 줬는데 그 인간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자기 자식 보는 것도 미루더군요. 무엇보다 새 식구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이었는데요. 회사에 취직할 생각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경단료를 써주는 마땅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저는 집 매매한 돈에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친정 근처 상가를 한 곳 매입해 그곳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렸습니다. 프랜차이즈지만 단가가 센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그 지역 젊은 부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잘 나서 오픈 때부터 장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인지 제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때마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속속들이 들어서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출은 더 오르기 시작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니 쉬워 보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창 매출을 키워나가는 시점이라 저 역시 카운터만 지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서빙할 때 유니폼도 갖춰 입고 고객을 상대했어요. 이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면서 상처가 무뎌지기도 했고 전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가게 매출로 치료가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우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점심 장사에 손님이 몰려 저 역시 서빙으로 바쁠 때였는데 낯익은 얼굴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전 남편도 저를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식당이 남편이 사는 곳과 그리 멀지도 않기도 했지만 제가 하는 가게인 걸 알고 온 눈치는 아닌 듯 했어요. 제가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피하려 하는데 전 남편이 저를 보고 먼저 말을 건네더군요. 당신 여기서 일하나 봐? 나는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건 진짜 몰랐어. 오늘 모임이 여기 있어서 지인들 만날 텐데 당신 불편하겠다. 미리 다른 곳에 좀 가 있던가 해. 나 여기서 일해.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당신이 불편하면 다른 식당으로 옮기던가. 아마도 제가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회 줄 때 다른 데 가 있지 그래. 당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불편해? 내가 당신 피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피해야 하지? 역시 당신은 한마디를 안 주네. 그래, 이혼하고 나랑 살 때보다 잘 살긴 하냐? 그렇게 남편 앞길 막고 반대만 하더니만 네 맘대로 사니 잘 되는 것 같아? 당신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난 이혼한 걸 잘한 것 같아. 돈이 급하긴 했나 봐. 네 엄마 망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일밖에 더 있겠냐? 비아냥거리는 전 남편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정말 못된 게요. 제가 가만히 있자 저를 더 모욕하고 싶었는지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여기 음식 나르는 걸로 생활은 되냐? 너 설마 내가 보내는 양육비로 생활비 다 충당하는 거 아니지? 경고하는데 그건 내 딸 교육비로만 써라. 왔으면 음식이나 많이 먹고 네 갈 길 가라. 저는 한마디 던져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마 후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전 남편이 계산을 위해 카운터로 오더군요. 저는 말없이 카트를 받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가려는 그 인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내 명함이야. 뭐 당신 온다고 내가 불편할 건 없어. 나야 장사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오든지 말든지 당신 좋을 대로 해. 제 명함을 받아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와 명함을 번갈아 보더군요. 뭐야 이게? 설마 여기 사장이 당신이야? 보면 몰라? 거기 대표가 내 이름이잖아. 이 식당 주인 나야. 당신은 내가 종업원인 줄 알았나 봐? 야, 그럼 왜 아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너 이 식당은 언제 차린 건데? 언제겠냐? 당신하고 이혼하고 내 재산 다 털어놓고 영혼까지 다 갈아놓고 차렸지. 물론 지금은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어. 당신이 1년을 일해도 못 만지는 돈 나는 한 달이면 버니까. 왜? 막상 내가 사장이라니까 이혼한 게 아쉽냐?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제 명함을 들여다보더군요. 나는 이혼하고 사업도 망했는데 너는 그렇게 내 사업 반대하더니 대박 났다 이거야? 그렇게 소안 좋았으면 나 사업할 때 도와줬어야지. 처음부터 안 될 사업을 내가 왜 도와? 당신이 내 말 듣고 때를 기다렸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나는 겨우겨우 택배 상하차에서 양육비 너한테 보내고 근근히 사는데 너는 편하게 산다는 거네? 좋겠네. 아주 좋겠어. 전 남편은 제가 잘 풀리는 거 보고 배알이 꼴리는지 끝까지 비아냥거리길래 꼴 보기 싫어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딱히 복수한 게 없었는데 제가 잘 사는 거 보여준 것만으로 속이 더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일주일쯤 후에 그 인간이 제 식당에 또 찾아온 겁니다. 당신 여긴 왜 자꾸 와? 오늘은 뭐 먹으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줄래? 보는 눈이 많아서 불편하거든? 그랬더니 그놈이 그날 컨셉은 불쌍함으로 잡았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아무래도 우리 딸내미 앞날을 위해서 부모가 온전히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인간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한테 뽑아먹을 게 생겼으니 애 핑계를 대며 감히 재결합 얘기를 꺼내는 거죠.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다은 아빠야. 제발 정신 차려. 나한테 그나마 애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라. 당신이 나한테 다시 합치자 그러면 내가 얼른 예쌀 줄 알았어? 내가 버린 똥차에 내가 미쳤다고 다시 타겠니? 제발 꿈 깨. 내 가게 욕심나서 그러는 거 나 다 알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똥차? 너 말 다 했어? 당신 가게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를 생각해서야.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당신이랑 나랑 힘 합쳐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당신도 평생 남자 없이 혼자 살 건 아니잖아. 어머, 말 한 번 잘했네. 그건 걱정 마. 나 당신보다 훨씬 좋은 사람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당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훨씬 잘생기고 돈도 잘 벌어. 자기 사업도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야. 제 말을 듣고 그 인간이 움찔하더군요. 설마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제가 재혼은 안 해도 이 젊은 나이에 평생 남자도 못 만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 너 우리 딸한테 계부 만들어줄 생각이냐? 능력 없고 아비노릇 못하는 당신보다는 100배 나은 사람이야. 남남인데 별걸 다 참견질이네? 제 대답에 그 인간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구구절절 제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말싸움 해봤자 누가 손해겠습니까? 이혼해서 남남이 된 마당에 그 인간하고 이런 입씨름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 말 다 했으면 가달라고 하자 그 인간은 잔뜩 절망한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할게.
다은 엄마, 정말 나랑 다시 해볼 생각 없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당신이 생각해도 개소리 같지? 다시는 당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만 내 가게 나가줘. 전 남편은 그 이후 제 가게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보다 제가 본인보다 더 나은 남자 만나고 있다는 거에 자존심이 상했겠죠. 제가 그 인간 성격을 잘 아는데 아마 제가 다른 남자랑 비교하는 거 생각나서 며칠 밤을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사실은 저 만나는 사람 같은 거 없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야 겨우 여유를 찾았는데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마음도 아직은 없고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또 모르죠.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도요. 남자를 안 만나겠다고 철벽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할 뿐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 후 해소되지 않는 우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전 남편 놈과 그 신랑이 이후로는 마음의 병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잠도 깨지 않고 잘 자니까요. 이혼하고 아이까지 키우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불안하실 겁니다. 과연 아이 데리고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꼭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은 많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해서 집에 있었지만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했으니까요. 그러니 이혼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이혼을 당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이혼하고 나서 남편 놈보다 훨씬 잘 사는 걸 복수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혼 성공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려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1살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천방지축 말괄량이 같은 제 신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오빠를 앞세워 한몫 제대로 챙기려고 눈에 불을 켠 신우를 참교육했는데요. 과거의 못된 신우 역할을 버리고 착한 신우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슬슬 나이가 차니까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대 후반 무렵 선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통해서 연애하며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그리고 결혼 결심이 선 순간 남자친구 집에 얼굴 도장 찍고자 처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힘들긴요. 전혀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뭐 있어. 우리 집에 와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처음 뵙는 자리라 어떤 분들이신지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환히 웃으며 맞이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정다움을 느꼈습니다.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면 나눌수록 좋으신 분들이구나 생각됐어요. 이로써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무슨 일이에요? 네? 아, 저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세상에, 월급 쥐꼬리만 하다는 그 공무원? 우리 오빠 보는 눈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뚱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툭 튀어나온 신우의 말 때문에 모두 당황한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은 민망하셨는지 신우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눈이 났긴 몰라자. 네 오빠 눈 높은 거 아직도 몰랐냐?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착한 새언니 데려왔지. 에이, 내 눈에는 오빠가 아까워도 한참 아까운데? 우리 오빠는 의사잖아. 의사 남편 구하기가 어디 쉽나? 얘가 처음 보는 언니 옆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네 언니도 공무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공무원 되려고 기를 쓴다더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언니처럼 공무원 못 됐을 거야. 공부머리가 없어. 그렇지, 우리 예비 며느리? 애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배고플 텐데 얼른 먹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예비 신우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우의 입에서는 개념 밥 말아먹는 소리만 쏟아져 나왔고 당황한 예비 시부모님은 핀잔 주며 수습하고자 노력하셨어요. 이때 느꼈습니다. 이놈의 계집애 다루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걸요. 식사하는 내내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는 저 주둥이를 막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반반씩 하려고요. 내가 모은 돈이랑 여자친구가 모은 돈으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혼수랑 예물은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서로 비슷하게 반반씩 하려고, 공정하게.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더라. 우선 너희들이 결혼 주인공이니까 둘이 잘 협의해서 진행해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둘의 뜻을 존중해 주셨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종종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직접 만나 뵈니 남자친구에게 듣던 대로 인자하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어딜 가나 악당은 있나 봅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신우. 착한 시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싸가지 없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의아스러웠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느낀 건 혼수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말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세상에, 결혼 비용은 반반 부담한다 치지만 혼수 비용까지 반반 부담한다고? 그건 아니지. 야, 임마. 오빠랑 언니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게 왜?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네가 난리야? 아, 오빠 진짜. 내가 오빠 때문에 속 터져 죽겠어. 의사식이나 되면서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혼수를 굳이 반반씩 할 이유가 뭐 있어? 의사인 오빠가 결혼까지 해주는데 혼수까지 비슷한 선으로 해야겠냐고.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아무래도 예비 신우는 검은 속내가 있는 듯 했습니다. 혼수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니 말이죠. 식사할 때부터 의사 거리면서 사람을 툭툭 건드리는데 점점 짜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오빠랑 새언니, 언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네가 나설 필요 없으니까 조용히 있어. 제 마음을 느낀 건지 남자친구는 힐끔힐끔 저의 눈치를 보며 신우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비 신우는 가만히 있는 조동이가 아니었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지 않고 연신 입을 놀렸습니다. 아, 왜? 내가 뭐 남이야? 나도 가족인데 할 말 있으면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새언니? 솔직히 언니가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니는 우리 오빠하고 우리 집안에 진짜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네, 그럼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오빠 좋은 사람인 거. 그래서 늘 고마워하고 있고요. 누가 마음으로만 고마워하래요. 그런 건 됐고 마음을 담아서 눈에 보이게끔 고마움을 전달해야죠. 그게 도리지. 역시나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예비 신우는 혼수를 가장해서 단단히 한몫 챙기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속이 훤히 보이니까 하는 말 모두 가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시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결국 한 소리 했어요. 그만하지 못해? 오늘 처음 본 새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둘이 하는 결혼인 둘이 알아서 하게 둬라. 넌 참견하지 말고. 저 주둥이만 없으면 참 단란한 시간을 보낼 텐데.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상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린 자리는 신우 덕분에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자친구와 자연스럽게 신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내 동생이 좀 실수했지. 미안해. 걔가 원래 이렇게 철이 없어. 워낙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말 뱉는 애라서 자기한테 신뢰되는 말만 했네. 혹시 기분 상했을까봐 걱정된다. 내가 미안해. 아니야. 뭐하러 사과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솔직히 기분 안 상했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어쩌겠어. 자기 가족이고 앞으로 내 신우 될 사람인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 아가씨 나이도 어리고 그냥 속편하게 철이 없다고 생각할게. 아가씨가 필터 거르지 않고 말해도 자기랑 시부모님이 다 막아주시잖아? 그러면 됐지 뭐. 생각 없는 신우를 둔 건 불행이지만 그 누구보다 세상 좋은 시부모와 남자친구를 둔 건 큰 행운이라 생각됐어요. 저 신우의 시부모까지 개판이었으면 결혼 생각 접었을 겁니다. 다행히 그러지 않으시니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흔들림 없었어요. 그렇게 신우와의 첫 해프닝은 속 넓은 제가 참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언니, 저예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딱 알 것 같았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시건방진 뉘앙스를 풍기는 게 남자친구의 하나뿐인 동생, 그 주둥이였어요. 저는 그리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제 번호는 오빠가 알려줬나 봐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왜요? 내가 전화한 게 기분 나쁘기라도 한가 보죠? 어머, 그럴 리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내가 언니한테 기니 할 말이 좀 있어서 오빠 몰래 핸드폰 뒤졌어요. 됐죠? 나 언니한테 전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따로 만났으면 해요. 할 말이요? 그게 뭔데요? 전화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전화로 할 말이면 내가 만나자고 하겠어요? 만나서 얼굴 보고 해야 할 말이니까 시간 좀 내요. 그래요. 알겠어요. 무슨 할 말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 퇴근하고 봐요. 싸가지 없는 성격인 줄은 알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더 막대 먹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친구 동생만 아니면 반 죽여놓을 텐데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좋게 좋게 지내고 싶었던 저는 참을 수 있는 만큼 꾹 참아보기로 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만나자고 당돌하게 나오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약속한 장소로 신우를 보러 갔습니다. 신우는 제 직장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도착한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조금 늦었죠? 네, 안 그래도 바쁜데 언니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 일정이 꼬여버렸네요. 여기서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늦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하러 그래요. 일이 좀 늦게 마무리돼서 그랬어요. 그래도 끝나자마자 서둘러 나온 건데. 참, 뭐 좀 마실래요? 내가 살게요. 당연히 늦은 언니가 사야죠. 저는 화이트 모카요. 휘핑크림 잔뜩 올려서. 딸기 케이크도 같이요? 겨우 7분 늦은 거 가지고 엄청 톡톡거리는 신우. 제 친동생 같았으면 저놈의 싸가지 싹 뜯어 고쳤을 텐데 아쉬움만 들었습니다. 속으로 저 망할 주둥이라 욕 한번 해주고 커피와 케이크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무슨 용건인지 물었습니다.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할 말 있다면서요. 네, 오빠 동생으로서 한마디 하려고요. 그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는 내가 더 말을 못했는데 생각할수록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솔직히 언니 결혼 거절하려는 속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난 우리 오빠가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결혼하는 꼴 못 보겠어요. 네? 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무슨 손해를 본다는 거죠?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고요? 잘 알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오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성격도 등신같이 착해 빠져서 언니한테 잘할 거예요. 그뿐이에요? 직업은 또 어떻고요? 돈 잘 버는 의사잖아요.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을 넘어선 수준이에요. 언니 주변 사람들이 결혼 잘하는 거라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의사 남편이 생기는 건데 다들 얼마나 배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편 얻게 됐으니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내 말은. 어떻게요? 결혼 준비는 반반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혼수는 제대로 해줘야겠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외제차 한 대 사주는 거 정도? 뭐라고요? 외제차요? 아니 아가씨 갑자기 무슨 외제차 타령이에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면 군소리 말고 나한테 잘해요. 그래야 언니가 원하는 결혼 이루어질 테니까. 결혼 전부터 하나뿐인 신우랑 사이 틀어져 봐야 좋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괜히 일 만들지 말고 나한테 잘 보일 생각만 해요. 나 곧 있으면 직장에 출근하면 거리가 좀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리 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차 한 대 뽑고 말지. 그러니까 언니가 나 대신 타고 다닐 차 한 대 혼수로 해오라고요. 이왕이면 뽀대나게 외제차로. 아가씨, 갑자기 이런 말 들으니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 전에 이거 오빠랑 이야기 된 거예요? 어머, 이 언니 봐. 벌써 오빠한테 이럴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야기 안 됐죠. 오빠랑 엄마 아빠는 모르는 이야기고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이건 언니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이에요. 만약 언니가 내 말 무시하고 다 떠벌린다? 그러기만 해봐요, 어디. 내가 죽을 때까지 신우로서 언니 달달 볶고 괴롭힐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좋게 좋게 가자고요. 괜히 일 만들어서 나랑 사이 틀어지면 언니한테 좋은 거 없어요. 언니 그렇게 경솔한 사람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제 할 말만 다 뱉어내고 얄밉게 웃으며 갈 길 가는 신우. 저 혼자 카페에 덩그러니 남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써니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애였나 싶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 오빠는 의사고 나는 돈 못 버는 공무원이라 깔보며 혼수로 외제차를 요구하는 게 기도 안 찼습니다.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이런 말을 하는지 고개가 다 저어졌어요. 저는 이때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이 개념 없는 주둥이를 오냐오냐 받아주지 말아야겠다고요. 초장부터 잡히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단칼에 선 긋고자 다음날 바로 신우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외제차 사준다고 하는 줄 알았는지 기분 좋은 티를 내며 나타났어요. 생각 다 했나 봐요? 시간 질질 끌지 않아서 참 좋네요. 나한테 외제차 한 대 뽑아주는 쪽으로 생각한 거죠? 역시 생각 잘했어요. 언니도 나처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좋아하나 보네요? 그래서 차는 언제쯤 사줄 수 있어요? 되도록 빨리 사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한 드림카가 있었거든요. 사진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사줘요. 사줄 마음 눈꼽만치도 없는 제게 신우는 김칫국을 항아리째 원샷하며 신나게 드림카인지 뭔지 사진을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감정을 절제하며 신우에게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아가씨, 난 차 사준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드림카인지 뭔지 보내주지 마요. 필요 없으니까. 제 말에 신우는 웃음기를 싹 걷으며 날선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어제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린 가족들 사이니까 아가씨를 위해서 내가 따끔하게 한 소리 좀 해야겠어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의사 오빠 둔 걸로 한몫 잡으려는 심보 너무 못나 보여요. 오빠가 아가씨 이러는 줄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아가씨가 내 예비시댁 식구인 건 맞지만 혼수 문제는 아가씨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어제는 나한테 제대로 선 넘었고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가 줄게요. 어제 나한테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둘 테니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외제차 안 사주겠다. 이 말이에요? 희연이 봐라. 아주 사주기 싫어서 괜히 협박하네. 오빠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한다면 내가 쫄 줄 알고? 천만에. 어디 자신 있으면 한번 말해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두고 후회할걸? 평생 두고두고 괴롭히면서 나한테 외제차 안 사준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우린 죽을 때까지 얼굴 보고 살 가족이니까? 아가씨, 정말 1억이에요? 어제 일은 묻고 조용히 넘어가 준다고 했잖아요. 대체 나랑 어디까지 가고 싶어서 이래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사이인데 좋게 지낼 수 없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언니가 좋게 지낼 방법 충분히 말해줬구만. 맑게 못 알아들었어요? 나랑 잘 지낼 방법은 외제차 한 대 사주는 거라고요. 그 기회를 언니가 거부한 거고. 그러니 앞으로 기대해요. 내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좋게 마무리 지으러 간 자리에서 신우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라며 협박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 되바라진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외제차를 해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제쳐두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주둥이가 가만히 있지 않다고 해봐야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괴념치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신우 때문에 큰 코 다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나오라고! 우리 의사 오빠랑 결혼하는 주제에 감사한 줄 모르고 이싹 닿는 재수없는 도둑년 나오라고! 누군가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길래 뭔가 싶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낯익은 몽타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가 우리 회사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욕을 뱉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외제차 안 사주겠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개진상을 피우면서 망신 주려고 온 신우는 눈에 불을 켜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를 발견할까봐 황급히 고개를 돌려서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저를 발견했는지 신우가 저를 부르더군요. 어딜 도망가려고? 어디 숨어있나 했는데 이제야 나타나셨네. 이봐요 언니. 나 봤으면 모른 척하고 가면 안 되지. 우리 집 잘난 의사 오빠 데려가는 주제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왜? 내가 창피하기라도 한가 보지? 그러기에 경고했잖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오나 기대하라고. 세상에. 정신병자도 저런 정신병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뜻대로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장판을 피울 줄 누가 알았겠나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며 제 살 깎아먹는 짓을 했어요. 결국 신우는 업무방해로 사람들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한 차례 겪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다 털어놨어요. 자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자기 동생이 내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고 갔어. 아직도 얼굴이 다 화끈거려. 뭐? 내 동생이? 아니, 걔가 거긴 왜? 실은 얼마 전에 나랑 따로 만났어. 할 말 있다고 해서 나갔더니 다짜가 저 혼사 반반씩 하는 거 아니라고 본인한테 외제차 한 대 해달라고 하더라? 곧 출근하는 직장이 거리가 좀 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이왕이면 멋들어지게 외제차로 뽑아달라고 하더라. 이제 의사 남편 얻을 텐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해보려고 딱 선 그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국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 피운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 그럼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나는 자기가 알면 속상할까봐 그랬지. 자기가 알면 시부모님도 알게 되실 텐데 결혼 전에 괜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 거기다 자기 동생이 나더러 알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협박까지 했고. 물론 협박에 말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난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거로 생각한 건데 내가 틀렸나 봐. 자기 말대로 진작 말했어야 했어. 그럼 오늘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동생이 실수한 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자기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동생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정말 알아서 정리할 수 있겠어? 요즘 겪어보니까 아가씨 보통 아니던데? 사실 나 생각이 좀 많아져.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동생이 제게 한 집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계속해보니 앞으로 신우와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 못돼 먹은 주둥이를 가진 신우와 잘 지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심정도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일은 자기가 알아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매듭 지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실수한 건 어찌어찌 해결된다 쳐도 앞으로가 문제야. 그런 신우를 동생으로 둔 자기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여러 가지로 조금 혼란스러워. 그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소리야? 미안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 마음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어떠한 말도 못하겠고.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자기야. 헤어지거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자친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결혼 앞두고 동생 때문에 헤어지는 건 더더욱 싫다고요. 동생 일은 자신이 알아서 꼭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알겠다며 확답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주 연락하며 결혼을 취소할 수 없다며 사랑한다고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여동생은 알아서 단속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좀처럼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시부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편이 되어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세아가, 나다. 지금 집이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기니 봤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비 시부께서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머릿속으로 정리를 다 한 게 아니어서 뵙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좀 만나서 할 말이 있다며 얼굴 좀 보여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하는 수 없이 집 앞으로 아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 아버님 혼자 계신 게 아니더군요. 옆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아가씨도 같이 왔네요? 그런데 몰골이 왜... 퇴근해서 피곤할 텐데 시간 빼앗아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너한테 긴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아버님과 같이 온 신우의 꼬락서니를 보고 대강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신 건지 짐작되었습니다. 신우는 아버님 옆에 서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고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요. 처음 본 신우의 이상한 모습으로 전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신우를 참교육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너 뭐하고 서 있어? 어서 네 새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못해? 아버님은 신우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고 신우는 바짝 졸아서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훌쩍이며 어렵사리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실수한 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고 생각이 참 짧았어요. 다시는 언니한테 까불지 않고 공손하게 대할게요. 그러니 언니랑 결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세아가,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 누뚱이 딸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나 보다. 우리 애가 너한테 잘못한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정말 널 볼 면목이 없구나. 나도 이렇게 같이 사과하마.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죄야. 정말 미안하구나. 아, 아니에요, 아버님. 별 말씀을요. 네 마음이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하마. 다시는 우리 애가 너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하거나 못된 짓 하지 않도록 버릇 싹 고쳐놓으마. 이제라도 자식 교육 바르게 다시 시켜볼 참이야. 그러니 우리 아들하고 약속한 결혼은 부디 깨지 말아다오. 지금 그 녀석 꼴이 말도 아니야. 너랑 헤어지기라도 하면 배인되는 건 순식간일 게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생각하고 다시 마음 잡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럼 피곤할 테니 이만 들어가서 쉬렴. 좋은 소식 들리길 기도하마. 너는 새언니한테 똑바로 인사드리고 따라와. 시부는 씁쓸하게 웃으며 축 처진 어깨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던 신우는 시부가 가는 걸 보자마자 잽싸게 일어나더니 저를 흘기며 따라가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저놈의 성질머리 어쩌면 좋을까 생각하며 안타까운 듯 아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며 생각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솔직히 얄미운 신우계 집에 생각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아버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감정이 식은 것도 아니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긋난 것도 아닌데 신우 계집애 때문에 헤어지는 건 제가 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우 교육 단단히 약속받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랜만에 남자친구 얼굴도 보고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릴 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자기야, 나야. 할 말 있어서 왔어.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안에 계세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집안에 들려오는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다들 집에 계실 텐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그런데 꾹 닫힌 문틈 사이로 이상한 연기 같은 게 보였습니다. 어? 이게 뭐지? 이상한 느낌에 문틈으로 가까이 코를 가져다 댔고 이내 불이 나서 연기가 퍼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둘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세상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혹시 헤어지자고 전화한 건 아니지? 헤어지기는 내가 자기랑 왜 헤어져?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지금 어디야? 집 아니지? 나? 나 지금 집 아닌데 왜? 그럼 부모님은? 시부모님 혹시 집에 계셔? 아니, 두 분 다 나랑 같이 계셔.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랑 장례식장 왔거든. 그래? 그럼 집에 아무도 없는 거지. 참, 아가씨는? 내 동생? 글쎄, 집에 있겠지. 뭐? 집에 있다고? 확실해? 아니, 뭐 퇴근하면 집에 오니까 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지금 큰일 났어. 나 자기 집 앞에 와 있는데 현관 문틈에서 연기 나더라고. 아무래도 집에 불이 난 것 같아. 만약 아가씨 집에 있는 거라면 어쩌지? 연기고 뭐고 다 마셨을 텐데. 불이 났다고? 알았어. 우선 자기야, 우리가 빨리 집에 갈 테니까 소방차 좀 불러줘. 그런데 아가씨는? 집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아마 없을 거야. 친구랑 노느라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니까 집에 없을 거야. 그렇겠지? 우선 알겠어.
그럼 내가 얼른 119에 전화할게. 저는 남자친구와 전화를 끊고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집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어요. 이건 틀림없이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목소리 들렸어. 아가씨! 아가씨 맞죠? 아가씨 지금 안에 있는 거죠? 저는 문 앞에 바짝 붙어서 문을 두드리며 아가씨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껏 귀 기울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아가씨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요. 아가씨 안에 있어.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얼른 119에 신고해줘. 신고해서 언제 온다고. 연기 나고 난리 났는데. 그러다 아가씨 큰일 나면 어떡해. 내가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줘. 뭐? 자기가 들어간다고? 안 돼.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괜히 위험하기만 하지. 우선 119부터 빨리 불러줘. 그렇게 늦게 안 올 거야. 나도 지금 출발하니까. 안 된다니까. 사람이 안에 있는데 119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어. 얼른 도어락 비밀번호 대 빨리. 남자친구는 혹시라도 제가 다칠까 봐 망설였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판에 119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안 된다고 얼른 알려달라며 보챘고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즉시 도어락의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안에 갇혀있는 뿌연 연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두리번거리며 아가씨를 찾았어요. 아가씨! 아가씨! 어디 있어요? 뿌연 연기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연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빨리 신우를 찾아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이곳저곳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방문 앞에 쓰러져 있는 신우가 보였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신우는 정신을 잃은 듯 했고 저는 서둘러 얇은 겉옷을 벗어서 물에 묻히고 신우 입과 코를 막았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신우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최대한 집의 먼 거리로 이동한 뒤 한숨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가 119에 연락해서 소방차는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서둘러 집에 퍼지는 불을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을 끄면서도 신우의 상태를 확인했고 안전을 위해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기로 결정됐어요. 저는 신우와 함께 구급차에 오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신우가 잠깐 정신이 들었는지 작은 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언니. 아가씨,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언니, 나 두고 어디 안 갈 거죠? 그럼요. 내가 가긴 어딜 가요. 계속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신우는 저를 찾으며 불안해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바로 검사와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께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자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동생은? 막 검사 끝나고 치료하는 중이야.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지장은 없을 거래. 연기를 좀 마시긴 했는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서 치료하면 되고. 많이 놀랐지? 어머니,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에요. 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집은 괜찮아. 다행히 우리 새아기가 빨리 발견해서 초기 진압 잘 됐다는구나. 내가 급하게 장례식장 간다고 머리 손질했는데 정신이 없었는지 고데기를 안 끄고 갔나 봐.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 같은데. 하필 우리 딸이 들어와서 피곤했는지 제 방에서 자고 있다가 일이 터진 모양이야.
그래도 하늘이 도왔지.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 딸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아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정말, 아이, 그나저나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괜찮은 거야? 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조금 쓸리긴 했는데 약 바르고 밴드 붙였어요.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으니 놀란 마음 쓸어내리시고 안심하세요.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은 병원에서 아가씨의 상태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에 간 이유를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우린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전처럼 편히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신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가족들 모두 신우를 살피러 갔어요.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언니 고마워요. 나 진짜 까딱하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언니 아니었으면 연기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을 거라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앞으로 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언니한테 못된 말하고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참 미웠을 텐데 망설이지 않고 저 살려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 죽을 때까지 안 잊고 언니한테 잘할게요. 세상 고마운 표정으로 절 보면서 엉엉 우는데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이날 이후 아가씨는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법이라도 되는 양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랑 오빠랑 결혼 못하면 큰일 났을 거예요. 나 때문에 둘이 헤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 마음 돌려서 오빠랑 결혼해주는 거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오빠가 속 썩이거나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내가 오빠 혼내줄 테니까. 난 언제나 언니 편인 거 알죠? 신우는 저를 엄청나게 믿고 사랑하는 열성 팬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신우를 귀엽게 생각하며 지난날의 사건 사고들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와의 관계를 좋게 이어나갔어요. 신우는 결혼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시댁집에 불이 난 건 유감이지만 이 일로 인해 신우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라 생각되네요. 최근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식 부부가 된 우리는 앞으로 행복한 신혼을 보낼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예쁜 가정 꾸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나깨나 안전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